이번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또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날에는 기본 전제가 생태체계론적 접근이다 보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거대한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일반 환경과 그리고 과업 환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서 정치적 조건 또는 경제적 조건 또는 법적 조건, 기술적, 과학기술적 조건, 인구 사회학적 조건 등등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은 또는 환경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매 순간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은 우리가 타스크란 말로 업무 환경 또는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박스로 해놨습니다만 경제적 조건이나 인구 사회학적 조건이나 문화적 조건, 과학기술적 조건, 정치적 조건, 법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이라고 이렇게 같이 묶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역할만 합니다. 일반 환경.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 제공자라든지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재정 원천의 제공자라든지 합법성이나 권위 부여자라든지 또는 수혜자나 소비자라든지 또는 경쟁 조건까지도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환경은 가업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 그냥 가볍게 양 페이지로 나눠져서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됐지만은 A급으로 한 문제 정리해 갑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리 전략을 쓰는가라고 할 적에 거기처럼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경쟁적 전략도 있고 또 협동적 전략도 있고 방해 전략도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는 영역이어서 독해는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결국에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아무리 상호 교류란 말을 해도 역시 종속 변수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어떤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바로 환경 관리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권위주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권위주의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은 모든 조직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넉넉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불종시키는 이런 전략인데, 정부와 같은 조직이 갖는 전략으로 조직이 자금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쓰는 전략은 권위주의 전략, 힘을 가진 조직만이 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경쟁적 전략도 있습니다. 거기 경쟁적 전략을 보면 다른 조직들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과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조직으로 찾아오게끔 만드는, 매력적으로 조직이나 그 절차, 조직의 절차나 조직 서비스의 질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전략은 경쟁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경쟁적 전략의 문제점은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크리밍 현상이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과 자원 낭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경쟁적 전략에서 나오는 문제점, 크리밍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할 때 업무 담당자들은 빨리 성과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대상만을 가지고 다루되, 오히려 그것이 지지부진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클라이언트 지위에서 밀어내버리는 이런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장점으로는 단기 성과 측정에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존재성이나 조직의 존속성은 약하게 조직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밍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적 전략이 있죠. 다른 조직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간 긴장감을 해소하고 권력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계약 또는 연합, 흡수 등을 들어볼 수 있다 해서 협동적 전략, 어저 바람직한 전략이지요. 계약은 두 조직 사이의 자원,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 협상된 공식적, 비공식적 합의를 계약이란다. 이런 계약을 이용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양자가 서로 윈윈으로 이끌어가는 협동적 전략이 계약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직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협동으로 자원을 합하는 것을 연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흡수는 과업환경 내 여러 구성 조직들의 대표자들을 조직의 임원이나 정책 수립의 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이나 또는 생존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흡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적 전략으로서는 이렇게 계약을 이용한 또는 연합 방식의 또는 흡수 전략으로 사용하는 이런 전략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방해 전략,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조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은 방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이나 환경은 환경에 비해서 종속 변수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비하는데 바로 이런 다양한 환경 관리 전략으로서는 힘있는 조직의 권지휘 전략, 아니면 현 상태보다 보다 매력적인 상태로 조직을 이끌어가면은 경쟁적 전략, 서로 두 조직이 힘을 합치게 되는 협동적 전략, 경쟁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경쟁 조직의 사업을 방해하는 방해 전략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권력 의존 강화 조건과 권력 의존 상쇄 조건. 결국에 권력이라는 것은 환경에 존재하는 이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권력의 의존성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가 해서 권력 의존을 권력에 의존하는 이런 그 경우를 늘리는 강화 조건도 있고 권력에 의존하는 힘을 없애버리는 조건도 있는데 거기 볼까요? 권력에 의존하는 의존 강화 조건으로서는 결국에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없어질 때 거기에 사회복지 조직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나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 조건을 의존 강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가, 정책적 강요, 또는 부정확한 정보, 또는 외부 서비스가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에 외부에 의존하는 이런 조건이 자꾸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화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대체적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경우, 가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의존하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의존 상쇄 조건이 되겠어요. 또 주요 자원을 확보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다른 환경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또 외부 세력에 의해 허용된 자유 등이 있으면 외부 자원에,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은 외부에 있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그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래야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조직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관리. 거기 조직관리의 기법은 크게 MBO, POT, 또 TQM,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인간다운 노동운동에서 QWL 또는 그러면 신공공관리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조직관리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거 접근이 가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관리 기법으로서는 먼저 우리가 MBO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MBO라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라고 그러죠. 이 MBO는 전 구성원의 참여
전제로 같이 달성해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수시로 평가하고 수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보자 라고 하는 조직 관리 전략을 MBO라고 합니다. 이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s,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aim이란 단어도 있고 goal이란 단어도 있고 또 그럼 purpose란 단어도 있고 objectives란 단어도 있고 뭐 다양한 많은 영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는 objectives란 단어는 단기 목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BO는 단기 사업에 활용하는 조직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O란 문제가 나왔을 적에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단기 사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부하와 상사가 모여, 이 말은 워낙 오래다 50년 이상 50년 전에도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전체 구성원이 모여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서 매 사업의 추진 과정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법을 이렇게 MBO라고 합니다. 여기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권한의 위임이라고 설명하죠. 책임 분산.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결국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대. 다른 말로 한다면 객관화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 평가 기준. 같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평가를 할 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 평가 기준. 또 그런가 하면 전체 구성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또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이렇게 사기 진작, 전체 구성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평가, 즉 수시평가를 우리가 평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나올 때 바로 형성평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형성평가. 수시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형성평가 및 즉각 개선이죠. 즉각 개선. 과정평가나 형성평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채우고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 단기 사회 운영하다. 또 그런데 문제는 이 단기 사업에 하고 양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들 수 있어요? 크리밍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MBO, 빠지게 더 볼까요? 거기 MBO. 상사와 부하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이 활동의 결과를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완료시키는 조직관리 기법이다. 상사와 부하가 이제 전체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서 모든 사업의 활동 과정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4년에 소개되었다. 특징으로 3번에 보면 명확한 목표 설정, 같이 설정한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그 다음에 참여, 산출평가 및 환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좋습니다. 피드백이란 말이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굳이 MBO와 예산 편성 기법에서 PPBS와 한다면 MBO는 계획, 부분적이고 주로 1년, 단기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PPBS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MBO는 주로 1년이기 때문에 단기 사업에 활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른 건 너무 깊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세요. MBO는
MBO의 효용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참여를 통한 관리를 통하여 달리를 강조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성과에 대한 책임 수락을 조성하여, 말이 어렵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또 4번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 1번의 두째 줄 보면 양적 목표만을 중요시함으로써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 양적 목표만을 중요시하다 보면 잘못하면 단기 성과 측정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크리밍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1번 그 공간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크리밍 현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번에 있는 기준 행동이 되겠습니다. 기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기준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지표 관리에만 집중하게 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을 기준 행동이라고 합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기준으로 제시된 측정 가능한 사안들에만 집중하게 되어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현상을 기준행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리밍 현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기준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같은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어제는 크리밍 현상처럼 설명되는 것은 기준행동, 기준행동처럼 설명되는 것은 크리밍 현상이 되겠고, 관료제의 병폐이자 MBO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퍼트가 있습니다. 퍼트라고 하는 것은, 이 퍼트는 전 공정에 대한 공정 관련 시간 계획표를 말합니다. 목표 달성에 관련된 전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 핵심은 바로 이 시간이죠. 시간. 여기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활용합니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퍼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가시게 되면 이 퍼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CPM 소요 시간이 보통 퍼트와 CPM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냥 여기다 쓸 것이 아니지. 퍼트와 CPM이라는 용어를 사실 이렇게 같이 씁니다. 우리는 보통 퍼트라고 쓰지만, 거기 오면 양자는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울 때는 프로젝트, 소요 시간 예측이 보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CPM을 쓰는데, CPM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 경로 또는 주 경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CPM은 소요 시간 예측이 보다 명확할 때 사용하는 CPM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을 전제했을 때 예상되는 최악 상황 속에서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를 이렇게 CPM, 임계 경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절반의 답이죠. 우리 시험처럼 시험 일자가 딱 정해져 있자면 소요 시간,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시험 날짜 정해져 있으면 소요 시간 예측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일수는 줄어들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못 쓰는 날짜가 많다. 그 때문에 이렇게 소요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단 시간 경로가 되겠지만 소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속 마감일이 늘어지기 때문에 최장 시간 경로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후자로 최악 상황 속에서 소요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 종료 일자가 뒤로 밀어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최장 시간 경로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여기 바로 CPM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는데 거기다 첨가를 하겠습니다. 버트는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계획 공정을 계획도식, 관계도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관리기법이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계획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한다. 장점은 전체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키다 보니까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1번의 버트의 장점 보면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 과정 중에 조정이 용이하고 실행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대안 경로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장점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도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불확실성이 많을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중에 CPM과 같은 용어를 같이 동시 병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볼 적에 소요 시간 예측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버트를 쓰지만 소요 시간 예측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그럴 적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CPM을 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버트 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통로로 주경로, 임계 경로라고 한다. CPM상의 활동 지체는 결국에 사업 종결 일자의 지연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버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TQ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QM. 토탈 퀄리티에서 매니지먼트에서 총체적 품질 관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고객 중심의 여기 TQM에는 고객 중심이지요. 품질 관리를 핵심은 바로 고객입니다. 여기도 전체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의 품질을 고객의 관점에서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조직관리 기법을 TQM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TQM은 고객 중심이다. 전체 구성원이 참여를 한다.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한다. 품질 개선에 목표를 둔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특징도 적어놨습니다만 리더의 장애 지지가 있어야 된다. 거기 보면 그 책에는 거 보면은 거기 TQM 해놓고 TQM의 특징으로서는 뭘 적었어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지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이라고 해서 서브 Q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 QR. 그래서 서비스와 퀄리티. 그래서 서브 QR. 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브 QR. 여기 단어가 서브 QR. 서브 QR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단어들도 역시 고객 중심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 또는 조직관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실까요? 총체적 품질 경영 1번의 의의에 보시면 조직에서 산출되는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고객 중심의 관리를 지향한다. 거기 보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이 강조된다. 수시 평가 및 피드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MBO라든지 퍼트라든지 TQM 모두 무슨 평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형성 평가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 리더의 의지, 전체 구성원의 참여, 고객 중심, 그리고 수시평가 및 피드백을 바로 이 수시평가 및 피드백을 뭐라고 그래요?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지속적인 학습 과정은 결국에 평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형성평가나 과정평가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조직관리의 기법에서 강조되는 평가 기법은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라는 것을 같이 일맥상통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페로 슈라만 등이 1980년대 후반에 주장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라고는 서브 QR 기법이 있습니다. 서브 QR 기법. 그래서 서브 QR 기법의 5대 차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서브 QR은 페로 슈라만 등이 1988년에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5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다항 7점 척도로 만들어진 질적 측정 방법이다. 서브 QR의 5대 차원으로서는 거기에 오면 거기 레이터 나와 있죠. 여기 서브 QR의 5대 기법은 레이터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reliability, 신뢰성. 자, 오른쪽 박스에 있죠. reliability에서 신뢰성. 두 번째는 assurance, 보증성 또는 확신성. 다음에 거기에 보면 tangible, 유형성, tangible, 시설, 장비, 유형성. 다음에 empathy, 공감성. 또 R은 response에서 responsiveness에서 반응성. 이렇게 5대 원칙에서 영어로 오기 때문에 reliability에서 여기는 신뢰성, assurance, 보증성, 그리고 tangible, 유형성, 다음에 empathy에서 거기에는 공감성, responsiveness에서 여기에는 반응성. 이렇게 5대 원칙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페로 슈라만 등이 주장했던 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으로서 서브 QR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서비스 그리고 퀄리티에 의해서 서브 QR 기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근로자들 생활을 좀 인간답게 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노동생활 원칙으로 QWL 운동도 있다. 그래서 1960년대 데이비스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 보면 결국에 내용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직무 설계나 노동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나 또는 업무 시간의 유연화, 유연급여 제시 또는 노동자의 욕구나 의식 반영,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사무용품의 개선, 팀제 운영 다 다른 것도 다 그럴싸한데 여기 사무용품의 개선이라든지 또 4번 유연급여 언뜻 시험장에서 보면 이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연급여 제시도 그리고 사무용품의 개선도 팀제 운영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근로생활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읽어봐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유연급여, 사무용품 개선, 팀제 운영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날 조직관리기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신공공관리론도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인데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과 고객행정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강조되는
강조되는 정부 운영의 시도이다. 결국에 우리가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경직성을 가지고 원리원칙 또는 관료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직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한번 볼까요? 2번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행정관리 체계를 변형시키고 보다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행정 내부 변화와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행정 내부도 변화시키고 고객 만족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개입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직적이고 관료제적이고 이런 정부 조직 관리에 거기에 시장 논리에 시장 메커니즘으로서 효율성이나 경쟁성이나 고객 위주나 이런 개념을 도입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 같이 높여보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 관리 기법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2번 신공공관리론에다 구성요소, 효율성, 경쟁성, 고객, 소비자 이런 단어들은 시장 메커니즘에서 보다 강조되는 거거든요. 질, 유연성, 세균도 좋지만 경쟁성이나 고객이나 소비자의 관점도 공공 행정 관리에 도입한 이런 조직 관리 기법을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조직론으로 조직의 구조,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